자, 신사고 교과서예요. 신사고 교과서의 문법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1 학생들 중에서 신사고 교과서의 이 문법이 해당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은 열심히 필기하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단원은 2의 2단원이에요. 신사고 교과서 안 나오네요. 신사고 교과서 국어예요. 2의 2단원. 담화 상황과 문법 요소라는 단원입니다. 담화 상황에서 담화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 대화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거에 따른 문법 요소가 우리 국어에서는 몇 가지로 정해지냐면 크게 4가지로 정해집니다. 어떤 문법 요소가 있냐? 첫 번째는 높임 표현이 있고요. 높임법. 두 번째는 시간 표현이에요. 이걸로 우리가 영어에서는 시제라고 하죠. 현재, 과거, 미래 이런 거. 그 다음에 피동 표현이 있어요. 피동 표현은 우리가 영어에서는 수동태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인용 표현이라는 거는 누군가의 말을 따와서 하는 거. 이런 거가 있습니다. 크게 4개가 있고 이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면서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높임 표현입니다. 높임 표현이란 건 높임말을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대상이나 상대방이 나보다 높으면 높임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쵸? 근데 이게 상대방이 나보다 높지 않아도 낮추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높임 표현이라고 합니다. 낮춤 표현이랑 따로 그런 게 없어요. 따라서 높임 표현의 뜻은 뭐냐? 뜻은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화자라고 하죠. 화자가 어떤 대상이나 또는 상대라고 하죠. 상대의 높고 낮은 정도를 구별하여 표현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높은 거 낮은 게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게 높임 표현의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국어에서는 높임법이 높임의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3개로 또 나뉘어집니다. 크게 3개로 첫 번째 우리는 상대 높임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주체 높임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객체 높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써볼게요. 먼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상대 높임법. 상대 높임법은 화자, 말하는 사람이 청자, 상대방, 듣는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게 상대가 누군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상대 높임법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한 번 더 써볼까요? 상대 높임법은 상대가, 다시 말해서 청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가 청자에 대해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걸 말해요. 근데 이건 주로 우리가 많이 단어를 써봐서 알지만 종결 표현을 통해 종결 어미, 그러니까 말 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됐나요? 자, 이러한 상대 높임법은요, 크게 2개로 나눠집니다. 크게 2개로 확대할게요. 뭘로 나눠지냐? 첫 번째 격식체, 두 번째는 비격식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건 어렵지 않죠. 격식을 갖춰야 되는 상황. 예를 들어 공적인 자리,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얘기하는 거 이런 걸 말하고요. 비격식체는 격식 안 갖춰도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공적인 자리, 뭐 대중적인 자리, 이거는 사적인 자리, 개인적인 자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비격식체가 조금 더 친근감 있게 대화를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나요? 이거 개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괜찮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정리해야 될 게 격식체에서 나오는 종결 어미와 비격식체에서 나오는 종결 어미가 다르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격식체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종결 어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첫 번째 먼저 하십시오체예요. 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오체예요. 하오체. 세 번째는 하계체예요. 하계체. 네 번째는 헤라체입니다. 헤라체. 자, 요까지 들었을 때 선생님 이상해요. 헤라는 반말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반말이 아니고 격식체에서 헤라라는 거는 뭐뭐 하다 다로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잡는다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격식체에서는 공적인 자리에서 한다라는 형태로 쓰는 것까지도 높임 표현의 격식체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하십시오, 하오, 하게, 헤라로 갈수록 점점 낮아집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여기가 아주 높임이라고 합니다. 아주 높임. 그 다음은 아주 높이는 건 아닌데 높이긴 높이기 때문에 예사 높임. 그 다음부터 하게라고 하면 약간 좀 명령 받는 것 같고 기분 좀 나빠지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낮춤입니다. 낮춤인데 막 낮추는 건 아니잖아. 예사 낮춤. 그 다음에 헤라는 좀 명령이죠. 그래서 아주 낮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렇게가 공적인 데서 쓰는 격식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격식체. 됐나요? 그 다음에 비격식체입니다. 비격식체는 사적인 자리에서 하는 완전 반말을 뜻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높이는 표현이 있어요. 해요체요. 해요체. 그리고 해체가 있어요. 해체. 그러니까 뒤에 체만 붙는다는 거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죠? 하십시오체, 그 다음에 하오체, 하게체, 헤라체. 얘도 해요체, 해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체가 빠졌네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비격식체는 두 개밖에 없어요. 해가 딱 봐도 제일 낮아 보이죠? 제일 기분 나쁘죠? 반말이죠? 따라서 얘는요. 두루 낮춤. 얘는요. 두루 높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선생님 예사가 있고요. 예사가 있고요. 두루두루가 있는데요. 이거 뭐가 다른가요? 그쵸? 예사라는 게 격식체에서 쓰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어쨌든 예의를 갖춘다는 뜻. 두루두루는 그냥 좀 편한 느낌. 그래서 이건 비격식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학교 시험에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대충 안 나오는 학교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어떤 이 순서만 대충 이런 게 있구나,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구나 정도로 좀 기억하고 구분해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학교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강조했다, 뭐 이걸 막 외우라고 했다, 뭐 이걸 다 구분하라고 했다 그러면은 교과서에 있는 그 표까지 다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게 상대높임법에 대한 거였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2번. 두 번째는 상대높임법 말고 두 번째 주체높임법을 배워보도록 하죠. 주체높임법. 아이쿠야. 주체높임법입니다. 자, 주체높임법은 우리가 중3 때 사실 배웠어요. 사실 상대높임법도 배운 거죠. 근데 주체높임법은 주어가 주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체를 높인다는 거는 주어가 가리키는 인물 또는 이거 뭐 서술의 주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문장에서 주어를 높이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를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체 높임에서는 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꼴로 나오냐 하면 형태가 땡땡 용언의 어간 플러스 선어말 어미. 선생님 이런 거 모르겠어요. 그쵸? 좀 어렵죠. 이런 거를 알려면 또 우리가 약간의 지식들이 좀 필요해서 그래요. 약간의 지식들. 어떤 지식들이요? 중학교 때 배운 지식들. 근데 선생님 저희 중학교 공부가 안 돼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용언이 뭐냐? 용언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중학교 때 뭐라 배웠냐면요. 동사나 형용사 같은 애들을 말합니다. 라고 배웠고요. 또는 문장에서 얘네는 주로 맨 뒤에 다의 형태로 쓰이잖아. 서술어 자리에 있어요. 뭐 예쁘다, 달린다, 간다 이렇게 뭐다로 끝나는 애들이 주로. 그래서 얘네는 형태가 바뀐다고요. 형태가 바뀌는 거 우리가 활용한다 그래요. 활용. 그래서 뭐 간다, 가니, 가냐, 가니까 이렇게 바뀔 수 있어. 이런 애들 다 용언이라고 하고 그 중에 어간은 활용하는 부분 중에서 형태가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곳을 말해요. 변하는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곳. 예를 들어 우리가 가다가 기본형이면 가는 어간이죠. 안 변해. 다는 바뀌어요. 어미예요. 말끝 부분. 그래서 가 뒤에 뭐가 붙는 거죠. 가니? 가냐? 갈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 부분을 어간이라고 한다는 거야. 거기에다가 뒤에 선, 어말, 어미가 붙습니다. 어미라는 거 우리가 말 끝부분 방금 했죠? 말 끝부분인데 선, 어말, 어미는 어미 앞에 먼저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애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는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다 이런 거 앞에 오는 애들을 선, 어말, 어미라고 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간과 다 사이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가다를 봅시다. 가다의 과거형이 뭐죠? 갔다겠죠? 갔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는 아까 안 변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그러면은 안 변하는 부분이니까 뭐예요? 어간이죠. 오케이. 다는 어미라고, 그쵸?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가 가까지 이렇게가 어간이고 요렇게가 어미인데 근데 어미 앞에 와 있고 그죠? 말 끝부분에 이제 붙어 있는 어미 바로 앞에 있는 이런 애들을 선어말 어미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쌍시옷이 됩니다. 뭔 느낌인지 알죠? 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이런 건데 그럼 이런 형태로 구분을 하는 게 대표적으로 어떤 예시가 있나 한번 예시를 써볼게요. 뭔가 중간에 목소리 점검을 했더니 뭔가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강의실이 지금 커서 여기 강의실이 좀 울리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몰랐네. 자, 예시를 한번 써볼게요. 깜짝 놀랐어요. 막 동굴에 있는 것 같네요. 이거 좀 이상한데. 자, 어머니께서 용돈을 주신다. 자, 이런 문장 한번 봅시다. 여기서 어머니 주어죠. 이분이 지금 주어가 뭐 하고 있어요? 주시고 있네요. 여기서 생략된 건 뭐 누구에게 같은 게 생략되긴 했지만 그쵸? 자, 여기서 자 특징이 나옵니다. 자, 주신다에서 특징은 이걸 끊어 봅시다. 주다가 기본형이죠. 주와 다. 그 사이에 잠깐만요. 다를 좀 뒤에 쓸게요. 주와 다가 기본형이죠. 그 사이에 시가 있고요. 니은이 있죠. 시라는 아이가 들어가는 게 대표적인 주체 높임법의 특징인데 시. 여기 하나 안 썼군요. 여기 시가 들어간다고 하나만 더 써줍시다. 이거 말고도 시 같은 게 들어갑니다. 또는 하나 더 특수한 어휘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우리가 주로 활용되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선 이렇게 시가 쓰이는 거, 요런 게 대표적인 주체높임법의 특징이고요. 주체높임법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이렇게 깨서 같은 것도 많이 쓰입니다. 깨서.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시하고 깨서 같은 거 쓰이고, 자, 대표적으로 특수한 어휘가, 여기서 쓰이는 특수한 어휘가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은 잡수시다 라든지 주무시다 라든지 드시다 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뭐 잡수시다나 드시나나 그거나 그거지만, 그쵸? 이런 것들을 많이 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중학교 때 사실 배운 거예요. 배운 건데 여기서 조금 더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별표 할까요? 빨간색 쓸까요? 이것도 중학교 때 나온 거긴 해요. 직접 높임이 있고요. 간접 높임이 있는데요. 자, 직접 높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주체를 직접 높이는 겁니다. 그 사람 자체를. 근데 간접 높임은요, 그 사람 자체를 높이는 것보다 그 사람에 밀접하게 관련된 대상, 그 사람에 속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높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뜻을 정리해보면, 이거는 그 상대방을 직접 높이는 겁니다. 주체를. 얘는 주체가 속해 있는 거, 주체의 어떤 소유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체 일부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체의 일부분, 관련 대상, 관련된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높이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예시를 한번 봐줘야겠죠. 예시 한번 볼까요? 직접 높임의 예시는요, 그냥 그 주체를 직접 높이기만 하면 돼요. 어머니께서 일찍 오셨어, 이런 거. 자, 어머님께서 깨서 썼으니까 주체고요. 시 들어가 있네요. 주체 높임법 맞아요. 그리고 어머니를 직접 높이고 있죠. 오셨다고. 엄마가 왔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 간접 높임은 엄마 자체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께서 귀가 밝으시다, 이런 거. 자, 여기서 할아버지께서 일단 썼으니까 주체 높임이 맞는데 시도 들어가 있으니까 맞는데, 할아버지께서 바로 직접 밝은 게 아니죠. 뭐가 밝은 거죠? 할아버지의 귀가 밝은 거죠. 그 할아버지의 귀라는 건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의 신체의 일부분이잖아. 그쵸? 일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높이진 않았고 신체를 높였다, 간접 높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주면 좀 더 여기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로, 마지막 높임이죠. 세 번째로 객체 높임 한번 필기해 보도록 하죠. 3번 객체 높임법입니다. 자, 객체 높임법은 지금 여기서 객이 뭐냐? 객이 이제 손님 객자겠죠, 한자로. 손님이라는 거는 뭔가 주어와 상반된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서 객체 높임의 한글 국어에서 말하는 객체 높임은 주로 주어 말고, 문장에서 주어 말고요,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이걸 우리가 서술의 객체다라고 국어에서 얘기하거든요. 이거를 높이는 거예요. 자, 객체를 높이는 거. 그러니까 문장에서 목적어나 부사어 자리에 있는 사람을 높이는 거, 그걸 말합니다. 따라서 위하고 똑같이 정리하려고 쌤이 줄였습니다. 형태, 얘는 어떤 형태로 나오나, 어떤 형태로 활용이 되냐 하면 크게 위에 거와 마찬가지로 특수 어휘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깨서 이런 거 말고 깨 같은 애들이 또 들어오기도 합니다. 자, 형태는 자, 여기다 쓸게요. 1번
부사격 조사 깨를 쓰거나 두 번째 특수한 어휘를 쓰는데요. 이 특수한 어휘에는 어떤 게 있냐? 뵈러 가다 할 때 뵈다 또는 뵙다, 그리고 모시다, 드리다, 여쭈어 보다 할 때 여쭈다, 여쭙다 이런 게 있어요. 등등등 등등등. 저런 거 등등등 등등등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어떤 게 있냐? 예시 한번 봐볼까요? 자, 예시 한번 봐볼까요? 먼저 부사격 조사 깨를 쓰는 경우 예시. 어머니가 할머니께 밥을 드린다. 이거 봅시다. 자, 이 문장에서 주어는 어머니죠? 목적어 자리, 부사어 자리인데 국어에서는, 왜냐면 목적어 부사어는 우리 국어에서는 뭐 에게나 개가 부사어, 필수부사어, 부사어고 을을이 목적어거든요. 근데 여기서 깨 자리에, 개 대신 깨 자리에 있죠. 이분이 지금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부사어나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이분이 이 할머니가 지금 객체이기 때문에 객체를 더 높이고 있죠. 엄마보다 할머니가 높으니까. 이런 걸 객체 높임법이라고 하고, 그래서 주로 깨를 쓴다는 거지. 할머니에게 이렇게 쓰지 않아요.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밥을 드린다와 같은 특수어휘를 쓰는 거예요. 특수어휘의 예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를 우리가 이렇게 줄여서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됐잖아요. 이거를 이젠 암기를 좀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쵸?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시간 표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지요. 선생님 옆에다 쓰겠습니다. 2번은 시간 표현. 아이고 너무 굵네요. 2번 시간 표현. 시간 표현도 중학교 때 사실 배웠습니다. 시간 표현은 뭐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가 있고, 우리가 영어에서는 현재 진행이라고 하는 걸 동작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말이 뭔가 한자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 시간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시간과 관련된 표현들을 묶어서 시간 표현이라고 하고요. 국어에서는 시간 표현이 시제라는 것과 동작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시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가 있는데, 이 시제는요, 발화시라는 게 말하는 시점을 말하죠. 시.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말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밑에서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과거 시제, 그 다음에 현재 시제, 현재가 이게 아니죠. 마지막은 미래 시제. 이렇게가 시간 표현 중에 시제에 관련된 겁니다. 시제에 관련된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과거 시제라는 것은, 과거 시제라는 것 정확한 뜻이 뭐냐면, 사건 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다는 게 여러분들이 좀 어렵나 봐요. 앞서 있다는 거는 앞에서 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색이 시간의 흐름이면 얘가 앞에서 먼저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화할 때는 이 사건을 과거형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거 시제라고 해요. 근데 이 말의 표현에서 앞서 있다 이런 걸 어려워하더라고요. 됐나요? 그래서 이런 과거 시제는 저게 개념이고요. 내용으로는 선어말 어미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다 앞에 있는 거 말했죠. 그 다음에 관형 사형 어미,
관형사처럼 보이는 어미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시간에 부사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 세 가지로 과거 시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확대. 선, 어말, 어미에서는 과거 시제를 뜻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뭐뭐 했었다 이런 거 있죠. 얻다, as다, 있었다 이런 거야. 그래서 뭐 앞에 뭐 뒤에, 앞에는 어간, 뒤에는 어미가 나오겠죠. at 또는 엇, 이걸 합쳐서 at, 엇, 뭐뭐 엇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 했더라, 했던 이런 게 다 선어말 어미입니다. 자, 관형사형 어미는 관형사처럼 보이게 하는 어미를 말하고요. 관형사가 또 우리가 개념이 안 돼 있으면 잘 못하죠. 관형사라는 거는 중학교 때 뭘 배웠냐? 관형사는 품사에 들어가는 애입니다. 품사니까 사로 끝나는 거예요. 국어에선 팔품사가 있는데 어쨌든 관형사는 꾸며주는 건데 뭘 꾸며주냐면 체언을 꾸며주는 애입니다. 그럼 체언이 뭡니까?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를 말해요. 명대수. 그럼 명대수를 꾸민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명사인 꽃을 우리가 예를 들어보자. 예쁜 꽃이죠. 예쁜은 꽃이 꾸미고 있다고요. 여기서 관형사가 꽃 앞에 오는 이 아이가 관형사인데 관형사의 어미를 살펴보면 어미라는 건 우리 뭘 했어요? 어미라는 거는 어간하고 어간 뒤에를 말해요. 그죠? 우리가 예쁘다가 기본형이니까 여기가 어간입니다. 그럼 니은이 어미인 거예요. 그래서 관형사로 활용되게 나오는 이 어미에는 니은이 있는 거예요. 받침. 이렇게까지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습을 했어요. 관형사형 어미에는 뭐가 있냐? 뭐뭐 니은 받침이 있습니다. 또는 뭐뭐는 같은 게 있다고요. 이해되죠? 예외가 이런 게 왜 나오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시간부사라는 것도 있죠. 형용사도 있다. 형용사. 동사에서는 뭐뭐 니은이 붙고 뭐뭐 하더니 붙어요. 는 말고 더니 붙고요. 이거는 동사에서. 형용사에서는 뭐뭐 하더니 붙습니다. 똑같죠. 과거일 때. 멀리 가던 이런 거, 예쁘던 이런 거. 그 다음에 시간 부사는 그냥 부사예요. 그래서 아까, 어제 뭐 이런 거가 있습니다. 이렇게가 이제 활용이 되고요. 관형사 여긴 좀 지울게요. 또 써야 돼서요. 그 다음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는 뜻을 또 써보면 현재 시제란 똑같아요. 이제는 그러면 사건시와 발화시가 어떨까요? 사건시와 발화시가 동시에 있겠죠. 동시.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게 내가 벌어진 그 사건이 내가 말하는 시간인 거야. 동시에 있는 거죠. 일치한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내용으로는 일단은 현재 시제는 똑같이 선어말 어미 뭘 쓰는지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 그리고 시간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자, 선어말 어미가 현재 시제로 쓰일 때 뭐가 쓰이냐? 우리가 말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어말 어미 지금 어떤 거 씁니까? 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그치? 뭐 하는 중 이런 거, 그쵸? 이런 게 현재잖아요. 그래서 선어말 어미는 뭐뭐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뭐 니은 받침 이런 거. 그래서 주로 근데 우리가 문법 시간에 배운 거 있지만 동사는 이런 현재형이 있는데 형용사는 없어요. 형용사는 없어요. 예쁘는 중, 예쁜 중 이런 거 없잖아. 그쵸? 그래서 귀여운 중 이런 거 이상하죠. 그래서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관형사형 어미도 마찬가지로 있고요. 이거는 둘 다 동사형도 있고요. 형용사형도 있습니다. 형용사형도 있어요.
이건 둘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노는 아이들 이런 거요. 노는 아이들. 뭐 시간 부사로는 현재 시제는 시간 부사 너희가 너무 잘 압니다. 이런 거죠. 이런 걸로 활용이 됩니다. 오늘 지금. 자, 마지막입니다. 미래 시제죠. 미래 시제는요. 사건 시와 발화 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사건 시가 발화 시가 있으면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말하는 시점보다 사건 시가 더 나중에 일어나죠. 그러니까 발화 시가 먼저 있다는 거죠. 그쵸? 따라서 미래 시제는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나중에 나온다라고 합니다. 앞서 있는 거와 나중은 다른 겁니다. 앞서가 과거고 나중이 미래를 말합니다. 됐죠? 그럼 얘도 어떻게 나오게 되냐? 세 가지. 선, 어말, 어미. 그 다음에 관형, 사형, 어미. 마지막 시간 부사 이렇게 있습니다. 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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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죠. 갈수록 글씨가 조금 양해 부탁드려요. 글씨가 왜 이럴까요? 집에 가고 싶나 봐요. 시간이 늦어가지고 지금. 선어말 어미는 뭐뭐 하겠다. 내일 나는 살 빼겠다. 그 다음에 살 빼리라. 살 빼리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선어말 어미에서 미래를 뜻하는 거죠. 관형, 사형 어미는 이런 거죠. 리을 받침. 갈 곳 이런 거. 내일 갈 곳, 어디 할 것 이런 거. 그 다음에 방금 쌤이 얘기했지만 내일이라든지 곧이라든지 아직 안 일어난 거에 대한 모든 부사들은 시간 부사겠죠. 그쵸?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이 이제 동작상 하나 남았습니다. 동작상까지만 정리하고 우리는 2편에서 만나요.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뭔가 좀 자세히 설명했나? 이상하네요. 동작상. 동작상은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는 진행형으로 배우는데요. 국어에서도 동작의 양상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근데 국어에서도 영어처럼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동작의 진행상이 있고요. 동작의 완료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어에서 많이 들어봤죠. 현재 완료, 현재 진행 이런 거. 뭐 이런 느낌이에요. 국어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진행상 말 그대로 뭘까요? 동작이 뭐 하고 있는 거? 진행되고 있는 걸 말해요. 그 완료는요? 이미 동작이 완료된 걸 말해요. 이런 게 이제 기본 개념이고요. 그러면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뭘 쓰는가? 얘가 뭘 쓰는가? 이런 게 이제 알아야겠죠. 그러면 이건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게 진행상은 뭐 하고 있다. 그다음에 뭐뭐 되어 간다. 어나 아로 하고 있다. 뭐뭐 되어 간다. 뭐 이런 거. 완료상은 이미 된 거니까. 아나 있다. 되어 버린 거죠. 또는 아나어에 버리다. 이미 되어 버렸어.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기본 개념인데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요.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게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똥똥똥똥똥똥 get에 대해서. get의 쓰임은 사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추측을 나타낼 때 씁니다. 두 번째, 의지를 나타낼 때. 마지막, 가능성에 대해서. 추측, 의지, 가능성. 추측할 때, 추측한다는 거는 뭐죠? 예상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그쵸? 그래서 이거는 흐린 것을 보니 곧
비가 오겠다. 올 것 같다. 아직 안 왔어. 그리고 본인이 추측할 때 쓰는 거죠. 이런 게 있고 두 번째 의지에 대한 거.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공부하겠다. 오늘이 아니고 꼭 이건 내일부터 다짐하죠. 이것도 내일부터 할 거야 다짐을 말하는 의지입니다. 마지막 가능성은 내가 이걸 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 소설은 나도 쓰겠다. 자, 나도 쓰겠다는 게 진짜 쓴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쉽네 그거 이런 거. 나도 할 가능성 있어 그거 뭐 쌉가능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뜻을 좀 구분하면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자, 또 두 번째 강조사항. 두 번째 강조사항은 선어말 어미는 또는 니은 받침에 대한 거. 이거는 현재 시제를 표현하기도 하고 가까운 미래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 뭐 과거를 표현하기도 해요. 볼까요? 현재 시제일 때도 있어요. 가까운 미래일 수도 있어요. 과거를 뜻할 때도 있어요. 그럼 다 쓰네요, 선생님? 네. 어떨 때 구분을 잘해야 돼. 예시 봅시다. 계속 현재를 쌤이 쟤를 이렇게 쓰네요. 우리 선생님 가르치는 학원의 새로운 아이 이름이 이거거든요. 현재 계속 지금 그 아이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이걸 이루고 자빠졌어요. 자, 현재를 볼게요. 예시를 책에 있는 걸로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진호가 웃는다. 웃고 있다는 거지. 맞죠? 두 번째, 가까운 미래. 승주가 내일 떠난다. 떠날 것이다 말고 떠난다 써도 우리 의미 통하죠? 마지막, 이순신은 이거 다 교과서에 있는 겁니다. 명랑대첩에 나아갔고 기적 같은 큰 승리로 할게요. 그냥 큰 승리를 거둔다. 자, 이렇게. 자, 셋 다 얘는 지금 과거일 때 니은 받침 들어갔죠. 얘는 미래일 때 들어갔고 얘는 현재일 때 들어가는데 다 의미가 통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지금 가까운 미래를 표현하기도 하고 과거의 사건을 좀 더 현장감 있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럴 때도 다 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 뒤에 피동 표현 같은 거는 선생님 다른 영상도 있고 참고 바라고요. 인용 표현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가지고요. 혹시 요청 사항 있으면 그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